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나쌤이고요. 여러분들 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과일리 시험이 이번에 뭐 어려웠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대단히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개념학습이 잘 되고 기출을 잘 보신 분들은 대부분의 문제들에서는 어려움 없이 푸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또 특징이 있다면 독해력으로 풀어야 되는 독해식 문제들이 꽤 많았다. 지금 오답률이 제가 찍는 기준으로 2위로 나오는 칸트 예술론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개념이 어렵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시문을 꼼꼼히 읽었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또 11번 같은 롤스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암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니부어가 나왔죠. 반가운 얼굴들이 좀 나왔었는데 니부어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안 나오는 사상가였다가 이번에 등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 부분이 좀 어렵거나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번에 기회 삼아서 니부어를 조금 다시 한번 개념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몇 개 한번 해설을 해볼 거고요. 모든 문제를 다 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만한 파트들을 짚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 학습법이나 공부법 관련된 고민들도 들을 수 있게 조만간 라이브로도 한번 열 예정이니까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생윤 관련 방향성 같은 것도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스타그램에다가도 제가 올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은 한번 생활과 윤리의 주요 문제들 같이 살펴보면서 어디 부분에서 내가 페인이 있었는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를 먼저 저랑 같이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지금 오답률 1위 수준으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보이는데 사실 새로운 개념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말 표현들에서 여러분이 걸리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예방주의만 잘 알고 있으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갑부터 한번 볼까요? 정의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로든 매도되면 정의 이기를 그친다. 얘들아, 이 표현이 되게 어렵긴 한데 어떤 대가로 매도가 되면 그게 더 이상 정의가 아니래.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뒤에 또 뭐라고 나와요?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형벌받아야 할 상태에 있어야 해요. 누가? 범죄자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에 칸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나타나는 거냐면 다른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형벌을 써도 된다, 안 된다.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써버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정의가 아닌 거죠. 바로 아랫줄을 통해서 예방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줄까요? 다른 선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 표현을 통해서 칸트가 예방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지 않았어도 뒤에 형벌의 법칙은 정언명령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칸트가 바로 나오긴 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칸트가 바로 나왔을 거고 을은 어떠냐?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낯설진 않았을 거예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결국 공리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다음 그 뒤에 법은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하며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일반 의사와 일반 의지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의지가 누구 표현이죠? 루소 표현이죠. 루소는 공명정대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의지들을 모아서 만드는 게 일반 의지였었고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의 특수 의사도 포함시킬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 의사라고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를 보고 베카리아인 걸 알 수 있어야 됐고 뒤에도 보면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라고 되어 있잖아. 생명권 그래서 내어줬었어요? 안 내어줬었어요? 생명권을 내어주지 않았었지. 내어주지 않은 상태로 최소한의 몫만을 두는 것, 올리는 것. 이것이 일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 그 이상의 것이 정의가 아니다라는 게 뭔 거야? 그 이상의 것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사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권을 내어주는 것까지 우리는 국가에다가 갖다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베카리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쵸?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베카리아를 못 찾았어. 베카리아를 못 찾아서 루소로 풀었거나 아니면 공리주의로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5번까지의 선지를 우리가 지켜봤을 때 복리주의로 해가지고도 사실 문제가 풀리긴 해요.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서로 비판한 내용이고요. 2자 구도네요. 3자 구도가 아니라 A.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누가 간과하는 거죠? 베카리아가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거를 지금 제가 보는 거 기준으로는 14.5% 정도가 틀렸는데 베카리아가 할 얘기지 이거는 간과하질 않지. 베카리아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더 강조하죠. 상응하는 형벌이더라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방의 효과가 만약 없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형벌이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간과한다에다가 X표 쳐주시면 되고요. 2번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서 억제되어야 한다. 요것도 17% 정도가 골랐거든. 개인의 욕망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을 억제해야 함은 베카리아가 인정을 할 얘기입니다. 이 개인의 욕망이라는 표현이 이번 수특에서 어떤 표현이랑 좀 비슷하냐면 유혹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비례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유혹에 비례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벤담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물론 공리주의가 동기로는 아니지만 유혹에 비례해서 유혹만큼이나 센 형벌이어야 뭐의 효과가 있을까요? 예방의 효과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개인의 욕망이 형벌로서 억제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표현으로 수특 유혹의 정도에 비례. 이게 벤담으로 나왔던 선지인데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 욕망이 억제되어야 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3번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한다. 3번을 여러분들이 고르질 못했어요. 근데 얘들아 B가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한 얘긴데 시민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당연히 칸트 입장이 아니고요. 칸트는 응보주의니까 두려움을 주네만 애가 포인트가 아니지. 그럼 시민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건 누가 쓰는 표현일까? 예방주의에서 쓰는 표현이죠. 두려움을 주는 게 공포심을 유발해서 예방의 효과를 내는 거잖아. 근데 이걸 되게 많이 틀렸어요. 제 생각에는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개념이 빠삭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게 되다 보면, 요행을 바라게 돼요. 그 심리적인 거에 되게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해서 이 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나? 아닌가? 이러면서 패스를 한 것 같아요.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예방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에선 공포심을 기반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어야만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는데 3번을 못 찾고 4, 5번에서 애들이 많이 낚였어. 특히 4번을 여러분들이 많이 골랐더라고요. 30% 정도가 4번을 골랐는데 4번은 얘들아 해내야 돼. 이건 혼나야 돼. 해내야죠.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얘기를 공리주의자인 베카리아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야? 결과에 따라서죠. 범죄의 결과. 즉 사회에 끼친 해악이겠지. 근데 요걸 못 찾았어. 근데 이건 기본이야. 그치? 우리 서양윤리 맨 처음 공부할 때부터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론이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개념 공부를 할 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범위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윤리에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 공리주의를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사형제에서의 벤담과 베카리아, 자연과 윤리에서의 싱어, 시민 불복종과 해외 원주에서의 싱어를 이해하셔야 한다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도라는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중요한 기본 개념이다. 근데 이거를 30%가 낚였다는 것이 꽤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틀렸다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9월부터 개념을 다시 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선생님. 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게 어딨니, 얘들아. 그치? 수능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개념 보는 거 불안하니까 기출 양치기 할게요. 그것도 개념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개념이 지금 빵꾸가 뚫렸으면 뭐 해야 돼요? 개념 강의 다시 보시고 개념 암기 다시 하셔야죠. 다시 개념 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수능 때 틀려가지고 개념 놓친 게 그게 부끄러운 거지. 지금은 고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스스로의 개념 공부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만약에 4번에서 내가 못 찾았다. 핀트가 나갔다. 의도해서 동기론과 결과론 구분을 못했다. 그럼 이거는 서양 윤리로 한번 돌아가시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이트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5번.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은근 틀렸는데 기본적으로 베카리아는 형벌이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지. 형벌은요 고통이기 때문에 필요한 악이에요. 더 큰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쓰는 고통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때 최대한 쓰는 게 좋을까? 최소한 쓰는 게 좋을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최소한 쓰는 것을 베카리안 얘기하고요. 또 베카리안 너무 과하게 인간답지 못한 그러한 극단적인 형벌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인도주의의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5번 문제 저랑 같이 살펴봤었고 이게 오답률 1위를 할 정도의 문제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잘 풀 수 있는 친구들, 개념이 이미 좀 잘 된 친구들은 충분히 그래도 해낼 수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답률이 70%를 넘거든? 그러니까 30%밖에 못 맞췄다는 건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수능에 나왔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3번이 좀 어려웠다. 답을 골라내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없는데 이러다가 이제 틀린 경우들도 꽤 있었을 것 같고요. 4번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꼬였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4번은 범죄의 경중이라는 표현과 공리를 해치려는 이라는 표현 앞에만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맞다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좋습니다. 5번 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9번 문제는 시민 불복종 문제이고요. 비교적 시민 불복종 치고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 그래서 작년 수능이랑 이번 6월 같은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이 세게 나왔는데, 그리고 해외 원조도 세게 나왔는데 9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 불복종이랑 해외 원조에선 힘이 조금 빠진 느낌이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같이 한번 봅시다. 9번. 시민 불복종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평등한 자유 원칙의 심각한 위배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즉 차등의 원칙은 뭐가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만 할 수 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할 수 있어요. 다수자의 정의감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제대로 들어서 있지 않은 나라, 그것이 들어서 있지 않은 사회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당연히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없어. 그런 데서는 시민혁명이나 저항권을 발휘해가지고 저항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자, 시민불복종 공리주의 관점에서 정당화됩니다. 불법 행위가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성공할 가능성 감소시킬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쵸? 공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엔 롤스도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싱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는 해악과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해악, 즉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비교하고 저울질해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갑의 입장은 롤스, 을의 입장은 싱어인 상태에서 우리가 A는 OX, B는 롤스, C는 싱어에 해당되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A.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요건 둘 다 오고요. 특히 롤스 같은 경우에 이 합법적 권위라는 표현이 예전에 기출에서 민주적 권위라는 표현으로도 나온 적이 있죠. 근데 민주적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 불복종할 수 있었어, 없었어? 표현에 쫄지 말라고 했었죠. 민주적 권위라는 표현을 뭔가 위층위의 것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민주적 권위라고 하면 이게 파워잖아?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법이나 정책도 우리가 충분히 민주적 권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니은 시민불복종은 민주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여러분들이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건가? 이런 데서 괜히 좀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미 기출에서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민주체제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불복종을 해야 해.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가만히 둘 순 없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오히려 불복종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더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행위인 거죠. 체제를 위해서 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니은은 되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디귿, 시민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틀리셨으면 요것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양심에 부합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머리가 아프셨던 것 같아요. 양심이라는 표현처럼 하나의 키워드에 집중해서 양심은 무조건 돼, 아니면 양심은 무조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까지 풀었다면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해야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이 문제를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얘들아, 양심의 근거를 하는 거랑 양심에 부합하는 거랑 같은 표현일까 다른 표현일까? 양심에 부합하는 건요,
그냥 양심에 알맞는 거야. 양심에 맞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시민불복종의 정의를 공부할 때 시민불복종이 양심적 행위라고는 분명히 공부를 했었어요. 다만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민불복종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시민불복종이 양심에 부합하는 행위다. 양심적 행위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 거야? 내가 내 이득이나 내 이로움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야.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야? 정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항의의 진정성을 가지고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행위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부합하는 행위인가는 양심적 행위인가를 물어보는 거지. 양심,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후자처럼 나왔으면 틀렸죠.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불복종의 기준은 뭐였어요? 다수의 정의감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디귿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 리을 다수의 공리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시민불복종도 가능합니다. 이 아저씨가 공리주의자이기는 하지만 시민불복종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다수의 의견을 진정으로 반영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경우는요. 다수의 의견을 진정 반영했어도 너무나도 나쁜 법인 경우, 너무나도 부정의한 경우. 이럴 때도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싱어는 사실 시민불복종을 해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롤스는 훨씬 더 기준이 면밀하잖아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해야 되고 다수자의 정의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싱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래서 다수 의견을 진정 반영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많이 하지만 반영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도 너무 부정의하다면 불복종을 할 수 있고 심지어 다수의 정의감에 대해서도 싱어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아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여러분들 중에서 수특 푼 거랑 기출 푼 거랑 열심히 좀 더 꼼꼼히 못했다면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출과 수특을 잘 하셨다면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 참고로 이 내용 나와 있는 게 수특 제시문에 나와 있어. 이번 수특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래서 9번까지 저랑 봤고 대망의 10번을 한번 봐야죠. 이게 오답률 2위야 얘들아. 너무 충격적이지 않니? 언제 예술론이 오답률 2위까지 올라갔나요? 그쵸? 이 문제는 얘들아 독해로 푸시면 돼요. 독해로 풀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그냥 풀었다. 조금 더 겸손하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 때. 제신문이 얘들아 길지 않아? 길지. 제신문이 길면 물론 좀 야매긴 하지만 제신문이 보통 우리 예술론 볼 때에 비해서 훨씬 길잖아. 예전에 예술론 나올 때 플라톤은 물론 길게 나온 적이 있지만 보통 갑, 을로 나오고 한 두세 줄로 끝나지 않니? 보통의 문제였으면 여기서 끝나잖아. 그리고 나서 칸트인 것만 찾아가지고 갑을로 문제 푸는 거였었죠. 칸트랑 플라톤 나오건,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뒤에 다른 얘기가 붙어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았겠지. 또 보기를 들어가면 여러분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에요? 모르는 내용이야. 처음 보는 내용 아니야? 그치? 그럼 모르는 게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제 수업에서도 강조를 하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신문을 보세요. 제신문을. 국어 공부할 때도 제신문 보잖아. 생윤도 할 때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이 공부했던 개념을 복기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근데 개념 복기를 하는 것과 더하기 모두 해야 된다? 제신문에서 힌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신문을 다시 보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신문을 챙겨줘. 반드시 꼼꼼히.
여러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잘 해둬야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보기를 딱 봤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부터 봐. 기억부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 뭔 소리야? 이랬겠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는 건 알겠는데, 개념 없이? 내가 개념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치?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한 건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실력이 좋은 친구들, 개념이 잘 돼 있는 친구라면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 아, 개념에서 나온 적이 없는 얘기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엔 없어. 기출에 나온 것 같지도 않아. 그럼 이거는 뭔가 새로운 거야. 뭔가 새로운 거니까 제시문에서 힌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 완전히 주는 예고를 하는 문제겠네? 이런 생각이 떠올라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 개념을 공부를 아직 덜 했거나 스스로의 실력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내가 놓친 게 있나 보다. 내가 모르는 건가 보네? 내가 개념을 덜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감으로 풀기 시작해. 그게 위험한 길이거든요. 위험해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빠삭해야, 개념이 잘 되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요. 새로운 게 나왔을 때도 대처를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남은 9월부터 11월 동안에 부족한 개념들을 보강해 나가시면서 좀 자신 있게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미는 만족을 주는데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의를 요청합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서 칸트라는 건 밝혀졌어야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청한다라는 것이 칸트가 생각하는 보편성이죠.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줄까?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이 된대. 이게 뭐의 답이었어요? 어디에 나오는 거였지? 디귿에 나오는 거잖아. 그치? 미적 판단을 누가 못해. 신은 미적 판단을 하지 않죠. 그래서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동시에 모두 가진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이 된대. 이걸로 찾았어야 돼요. 그쵸? 모든 이성적 존재자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찾으셨어야 해요. 거의 국어 문제 아니야? 국어 문제? 신 제외. 신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세 종류의 만족 중 미에 관한 만족만이. 그럼 세 종류의 만족이 뭐야 얘들아? 그래도 정리 한번 해줄까? 첫 번째 선, 두 번째 쾌적함, 세 번째가 미죠. 그리고 선 같은 경우에는 신, 인간이 모두 할 수 있는 거지만 미는 인간밖에 안 되고요. 중간자인 인간밖에 안 되고요. 쾌적함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동물과 어차피 동물 중 하나인 인간이 느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신, 쾌적함, 미 이렇게 세 종류의 만족 중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그래서 미적 체험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무관심성이었잖아. 나의 이해관계나 나의 쾌락. 이 쾌락은 본능에 충실한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쾌락과는 무관한 미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미적 쾌락을 느끼는 거지. 고상한 쾌락. 그쵸?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에서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의 개념은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판단을 할 때 개념이 필요하다는 걸까? 독해를 하세요.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판단 대상이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개념은 뭐랑 엮이는 거야? 논리적 판단을 할 때 개념을 쓴다는 거죠. 이때의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개념이에요. 책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그것, 인식의 틀, 범주화시키는 것이 칸트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책상의 모양이
저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똑같이 뭘로 인식을 할 수 있어? 책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 그게 책상의 개념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옛날 밈인데 그 치와와랑 블루베리 머핀을 나란히 두면서 치와와인지 블루베리 머핀인지 구분하도록 하는 그 짤 같은 게 있었거든? 근데 인간은 그걸 보자마자 블루베리 머핀이랑 치와와를 구분을 잘해. 근데 그때 당시에 기계, 그때 당시에 컴퓨터는 그걸 구분을 못했었죠. 이게 개념이야. 쉽게 생각하면. 그치? 블루베리 머핀의 개념과 치와와의 개념을 우리는 명확하게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주화를 시켜서 이것은 치와와다. 이것은 치와와가 아니다. 라는 참거짓 판단을 개념을 토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논리적 판단은. 근데 미적 판단은 이 개념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감정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개념이 아닌, 개념 없이도. 그쵸?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되고요. 디귿 X인 게 벌써 우리가 제시문만 꼼꼼히 봤는데도 나와요. 자, 니은, 선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 그게 누구죠? 그게 인간이죠. 자, 이제 몇 번으로 갈 거냐면 11번으로 갈 건데요. 11번 좋은 문제였어. 키워드로만 풀면 틀리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려는 꽤 좋은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라는 거죠. 근데 혹시 이걸 틀린 친구들은 저랑 같이 좀 분석을 해봅시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지금 부족했길래 롤스 문제를 틀렸을까? 자, 11번의 글을 봅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와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사용합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대신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떠한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성립하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의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무지의 배일 속에 있는 것 가정합니다. 자, 롤스인 것을 찾으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1번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데 기출에서 많이 나온 적이 있어. 모두의 복지, 모두의 이득, 사회적 협동체 이런 표현도 우리 계속 봤었죠. 결국 정의의 원칙, 특히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호 협동체의 사회, 자발적 사회 협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두의 복지라는 표현에서 뭐야?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었고요. 모두에게 이득. 모두에게 이익. 자발적 사회 협동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의의 원칙이 되는 거죠. 자, 2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요것도 얘들아 어설프게 비문학처럼 풀었으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특수한 우연성들의 결과를 무효화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한 경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얘들아 너무 중요한데 원초적 입장과 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는 구분해요, 안 해요? 구분하셔야 돼요. 원초적 입장은 아직 실제 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가상 공간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고요. 정의의 원칙이 적용된 실제 사회는 더 이상 원초적 입장이 아니죠. 이 사회는 이제 실제로 정의의 원칙에 따라 구현되는 사회야. 그래서 우리가 개념에서도 뭘 공부했었냐면요. 도출되는 배경인 원초적 입장에서는 합리적 개인이며 상호 무관심하지만 실제 사회로 들어가면 서로 협동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관심을 둔다라고 했었어요.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럼 2번도 어때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실제 사회인 거야. 원초적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은 특수한 우연성을 배제시킨 거였어요. 근데
실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과 우연성 분포에 따라서 돈 버는 거 허락돼요, 안 돼요? 불평등한 거 허락하잖아. 어디까지? 차등의 원칙을 지키는 선까지. 그쵸? 그래서 2번에다가는 이렇게 적어줄게. 2번은 밑에다가 내려와서 2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르는 사회와 아이고 따른 사회와 원초적 입장은 개념적으로 구분해줘라.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베일을 썼기 때문에 특수한 나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아니면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지 어떤 가정과 함께 태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연성이 배제되는 게 맞지. 그래야 만장일치를 통해서 정의로운 원칙 도출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실제로 정의로운 사회 자체는 우연성을 활용하죠. 우연성이 작용되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어떤 얼굴이고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집안이고 다 있잖아.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2번은 X. 틀리셨으면 챙겨주시고 3번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는 않는다. 원초적 입장에서 애초부터 뭘 합의하는 거였죠?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 정의의 원칙은 사적 거래 같은 거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는 거였어. 그러니까 당연히 합의되는 거고요. 4번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다. 자, 요게 정답이었어. 근데 이걸 놓쳤어.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5번을 고르셨으면 5번을 정확하게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만 4번이 정답이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5번이나 아니면 2번 이런 걸 골랐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순수절차적 정의는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우리가 주구장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착각을 하신 것 같냐면 독립적인 기준이 없고 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게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지. 이렇게 본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위에 보시면요. 롤스가 한 얘기를 한번 볼까? 올라가라. 얍. 보시면 뭐라고 돼 있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겠다. 네,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수절차적 정의 두 번째 줄 봐봐. 순수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대신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제대로 따른 내용과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얘들아,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거지 기준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게? 기준이 없으면 정의롭다라고 하고 부정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순수절차적 정의의 결과에서의 기준은 뭐야? 절차야. 이해되시죠? 절차야.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그 자체로서의 별도의 내용물로서의 기준이 없다는 것뿐이지 기준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 지금 순수절차적 정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너 순수절차적 정의에서 결과의 독립적 기준이 없다라는 게 뭔지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너 그냥 암기한 거 아니지? 이거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4번. 4번은 뭐야? 이건 색깔펜으로 해줄게. 결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결과에 독립적 기준이 없다는 거랑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분해주라고.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너무 아깝다. 그치? 너무 아까워.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는 있어요.
뭐예요? 이 정의로운지의 판단 근거가 공정한 절차를 따랐는지야.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5번.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 이것도 애들이 많이 틀렸는데 요거는 왜 때문에 많이 틀렸냐면 이거를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게 특수한 사실, 특수한 우연성을 모른다는 건지 일반적 지식들을 안다는 건지 둘 중에 뭐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모른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결국은 합리적 개인인 거죠. 내가 합리적으로 나한테 유용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이 내가 알까 모를까? 그럼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거가 뭔가 심리적 성향 MBTI, 내 지능 수준, 내 집안과 같은 특수한 운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5번도 X를 쳐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근데 설령 여러분들이 10번을 맞았어도, 11번을 맞았어도 아마 헷갈리긴 했을 거거든? 그래서 맞았어도 한 번 더 제 해설을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개념 잡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과 윤리 한번 가봅시다. 자연과 윤리 문제는요, 오답률이 53.4% 정도, 그러니까 반타작 정도 했다는 건데, 제가 보기 자연과 윤리는 항상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놓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애초부터 가빌병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오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애들이 그냥 힘들어해. 항상 보면 사회와 윤리 파트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이 자연과 윤리는 약간 논리학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경험에 기반했을 때. 근데 내가 보기에는 14번은 자연과 윤리 치고는 많이 어렵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저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익평등고려의 원칙 나왔으니까 이거 싱어라고 여러분 찾으실 수 있고요. 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온 문제지? 칸트. 그 병에서는 레오폴드라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싱어, 칸트, 레오폴드인 상태에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칼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 대우라는 표현 쓸 수 있다 없다? 대우는 쓸 수 없어요. 싱어가 쓰지 않아서 틀리는 거야. 싱어 X. 종마다 또는 사람마다 동물마다 배려의 방식이 어떨 수 있어요. 배려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끝나고 넌 배가 고파가지고 마라탕으로 야식을 먹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둑이, 강아지 바둑이한테도 자 마라탕 이러면서 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허쉬 초콜릿 맛있게 먹는다고 그거를 강아지한테 주진 않는다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상황 바이 상황에 따라 배려를 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우리가 동등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도덕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이건 기출된 적이 있어. 그래서 이건 기출이에요. 기출. 기출. 그래서 이거 걸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 얘들아. 1번을 선택한 비율이 한 20% 정도고 1번이 20% 정도고 2번이 18.5%로 지금 나오는데요. 기억을 그럼 많이 맞다라고 했다는 거잖아. 저 대우를 제대로 못 받거나 그러니까 아는데 놓친 거거나 아니면 대우라는 표현을 제대로 몰라서 지금 틀린 것 같아요. 자, 니은, B, 칸트만 해당이 돼야 하는데 니은은 만약에 몰랐으면 별 표시 좀 쳐줘봐. 이 표현은 되게 좋은 표현이니까. 동물학대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물학대 금지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의무로 종속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로 회귀하고 돌아간다라는 의미인 건데 이거는 간접 의무를 주장하는 싱어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의무가 직접 의무로
환원되는 거죠. 종속관계이기 때문에. 간접 의무가 그 자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사실 기출을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이 환원이라는 표현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칸트를 봤는데 얘들아 거기서 그치면 안 되지. 싱어랑 레오폴드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싱어는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줘야 하는 이유와 인간한테 잘해줘야 하는 이유가 어차피 동일하죠. 그리고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야. 그냥 다 똑같이 쾌거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고려를 해줘야 하는 거였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레오폴드도 결국에는 생태계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모두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인간한테 잘해줘야 하는 것과 동물한테 잘해줘야 하는 것이 가치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거나 지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있진 않죠. 그러니까 B에 들어갈 수가 있는 선지가 되고요. 디귿,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칸트는 인간까지고 싱어는 동물까지인 거니까 칸트와 싱어의 공통점이고 레오폴드까지 가면 레오폴드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지. 거기다가 더하기 무생물까지 레오폴드는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고려를 하잖아. 그러면 디귿은 C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다라고 안 할 사람은 레오폴드뿐이다. 리을, 셋의 공통점.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지닌 것은 아니다. 이건 누가 안 되죠? 이건 레오폴드에서 X야. 레오폴드는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가지죠. 그러니까 리을은 아닙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찾아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랑 오답률 또 반타작 정도 난 문제 볼 건데 나는 16번은 솔직히 어려웠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애들이 그래도 곧잘 풀어서 오답률이 막 1위는 아닌데 좀 헷갈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갑 같은 경우에는 현실주의라는 걸 여러분이 발음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현실주의라는 거 찾을 수 있고 현실주의. 을은 이상주의. 의 계열을 가진 칸트. 정확하게 쓰자. 갑에서 이 표현은 조금 새로웠을 것 같아. 그치? 국제정치에서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자, 얘들아. 이 표현을 뭐랑 엮어야 되냐면 이것도 비문학처럼 풀 수 있었는데 요거랑 엮을 수 있거든? 선생님 과대평가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치. 근데 과소평가하지도 말래잖아.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윤의 공부량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지는 마세요. 라고 했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해요. 이러면 생윤이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성을 인정하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중요성이 있다는 거야, 아니면 아예 없다는 거야? 있긴 하다는 거죠. 그쵸? 물론 너무 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작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과소평가하지 마. 이건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리을에서의 갑이 비문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맞다라는 것을 찾으실 수 있었어요. 계속 읽어보면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국가의 이익 증진이겠죠? 세력균형 정책은 국가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입니다. 자, 국가들 간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모든 권리는 순전히 잠정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 칸트 사회계약론이라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혹시 안 된 분들은 챙겨주세요. 국민들의 모든 권리가 순전히 잠정적이다라는 거는 어디랑 좀 엮을 수가 있냐면 여기랑 엮을 수 있어. 합법적 국제관계, 법적 상태로 이행을 해야지만 공화제가 존속되고 유지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거야. 또 공화제 내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 국제관계에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표현이 조금 어렵고 낯설었을 수는 있어서 저는 사실 기역, 니은, 리을이나 기역, 디귿, 리을 고른 친구들 기역, 니은, 리을이 오답이었으면 좀 아까웠다는 생각은 들어. 그래도 기역, 리을은 잘 해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시면 돼요. 합법적 국제관계, 법적 단계로 들어가야지만 공화제에 있어서도 존속과 완성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법적 상태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권리는 잠정적일 뿐이지 확정적으로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법적 상태를 합법적 국제관계랑 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는 표현이고요. 자, 기억부터 순서대로 그럼 한번 봅시다. 국제 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다. 이 권력이 권력으로 통제된다라는 것이 뭐랑 엮일 수 있어? 세력균형 정책이랑도 여러분이 엮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고 기억 리을은 해낼 수 있어야 돼. 니은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세계시민법은 환대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환대권이 공화국 국민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화국 국민이 아닌데 우리나라로 비행기 타고 왔어. 환대 안 해줘도 돼? 아니죠.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화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환대권 같은 것은 우리가 인정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게 많이 틀린 거죠. X. 정답은 르.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높았는데 디귿리을도 많이 골랐고요. 기역, 니은, 리을도 많이 골랐어. 만약에 내가 4번을 골랐다. 그러면 저는 그래도 기역, 리을 정도의 개념은 찾아내신 거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귿리을은 난 좀 아까운 것 같아. 권력을 권력으로 통제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충분히 세력균형이라는 표현과 연계해서 현실주의식의 표현으로 찾아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틀렸다면 개념과 기출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7번도 여러분들이 은근히 많이 틀렸는데 17번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술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놓치셨다면 개념이나 기출에서도 이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다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그 자체로서의 발전 논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야스퍼스에 썼단 말이야. 그럼 이건 개념으로 풀든 비문학으로 풀든 둘 중 하나로는 풀 수 있었어야 해요.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은 사회계약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오답률 마찬가지로 반타작 정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난 할 수 있었다고 봐. 개념이 좀 잘 잡혀 있었다면 할 수 있었어요. 내가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렸단 말이야. 뭐 이럴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어처구니 없는 게 나온 게 아니니까 2달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자신감을 넣어드리는 말이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자, 갑 같은 경우엔 누구죠? 주권자는 사람들이 자연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인격을 세운 거예요. 설립 목적은 불신과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뭘로 가기 위해서예요? 자기 보존을 보장받는 것이에요. 홉스죠, 홉스. 을은 누구죠?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전면적으로 둡니다. 우리는 단체로서 분리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고 자연적 자유를 내려놓고 도덕적 자유를 확보합니다. 자연적 자유는 자연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였다면 도덕적 자유는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모두가 놓이게 되면서 자기 복종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얻는 자유인 거죠. 그걸 보통 사회적 자유라고 부르는데 그거랑 같이 오는 게 도덕적 자유예요. 그래서 요거는 루소입니다. 홉스 루소는 찾았을 것 같고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을 애들이 많이 놓쳤다는 거야. 어쨌든 기억도 지금 10% 정도가 기억 디귿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표시 하나만 해줄게요. 틀린 친구들은. 자연 상태는 불의한 상태도 아니고요. 정의로운 상태도 아니어서 불의한 불의한 자연 상태라고 나면 틀리다라고 우리 공부 열심히 했었지. 이것도 비슷해. 자유가 없는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자연 상태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는 상태였었죠. 홉스한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거죠. 무제한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네 것도 뺏을 수 있고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하는 전쟁 상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틀렸으면 이 자연 상태가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모르셨거나 아니면 놓친 건 것 같아.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홉스가 애초부터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킨다. 여러분들이 이게 루소 표현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킨다는 표현을 홉스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홉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두는 거야? 홉스는 그렇게 해서 절대 권력을 형성하는 거고요. 루소는 그렇게 모아서 일반 의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여러분들 풀 수 있고 둘 다 맞다라고 할 수 있고 선생님 홉스가 자연권을 전면 양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권은 생명권 자기보존권 같은 걸 빼기는 해요. 근데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킨다. 힘과 권력을 모두 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디귿, B 둘의 공통점이어야 하는데 요거는 그냥 사회계약설이라면 쓸 수 있는 얘기죠.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이 약속을 맺는다. 그치, 자연 상태에서 모종의 이유로 불편함을 느껴서 결국에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개개인들이 약속, 계약을 맺어서 이성이 알려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을, C, 루소만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이건 홉스가 돼요. C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홉스가 되지. 홉스 뭐 안 내어줬었죠? 홉스. 생명권. 양도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C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요것도 사회계약설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 사회계약설은 여러분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많고요. 홉스, 로크, 루소가 아직까지도 헷갈린다면 여러분들 공부를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니은 같은 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 만약 심화 개념까지 좀 공부를 안 한 상태라면 의지라는 표현이 너무 루소스러워서 니은을 X표 쳤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뭘 많이 골랐냐면 니은을 X표를 쳐서 디귿리을 5번을 좀 많이 고르셨고요. 니은 리을도 많았는데 니은 리을을 선택한 친구들은 리을을 잘못 생각한 거죠. 홉스 생명권 제외는 기본 개념이에요. 이거 모르면 개념 다시 봐야 하고 디귿은 뭐 말 표현을 내가 처음 봤다 낯설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사회 계약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넣어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얘들아, 자연 상태가 평등하니까 모종의 이유로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초부터 사회계약설의 등장 배경을 생각해보면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의문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왕권 신수설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특별하게 태어난다는 거야. 그 생각이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사회계약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디귿 충분히 여러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번도 한번 볼게요. 해외원조 치고 많이 어렵게 나온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보니까 개념이 아직 해외원조까지 안 된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갑 같은 경우에는 롤스. 그쵸? 그 을은 싱어죠. 롤스는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 주는 거고 이때 고통받는 사회는 질서 정연하지 않지만 또한 공격성도 없어야 해요. 공격성이 있는 사회는 우리가 따로 무법 국가라고 불렀고 이런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싱어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종을 나눠가지고 원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 빈곤은 똑같이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은 인종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원조 대상의 이득과 이익과 원조 주체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이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갑은요. 여기도 그냥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부의 수준 향상이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고 정치 체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 니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요것도 애들이 은근 틀렸어. 그냥 헷갈려 한 것 같아. 만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당황한 것 같은데 고통받는 사회 말고 원조 대상국이 뭐가 있어 얘들아. 여러분 우리 원조 관련해가지고 볼 때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이 입헌민주 체제 속에 속한 만민들이 있었고요. 자유로운 만민. 그리고 부자유한 만민들이 있었어요. 비자유한. 근데 여기도 용인을 해주는 데였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입헌민주 체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여서 관용하는 곳들이었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국가가 있었단 말이야. 무법국가 원조 안에 여기 두 나라 원조 주체죠, 주체. 원조 대상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 고통받는 사회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국이 되는 것이 맞죠. 그쵸? 동그라미. X. 그죠? 그래서 살짝 여기 부분을 정리를 밑에다가 해주자면 사회 분류. 롤스의 사회 분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있어요. 여기는 만민법이 적용되는 사회였었죠. 이 사회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요. 자유적 만민 그리고 비자유적 적정 수준의 만민. 자유적 만민이 입헌민주체제예요. 입헌민주체제에 속한 사회고 비자유적 적정 수준의 만민은 입헌민주체제는 아니지만 인권이 어느 정도로는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아닌 사회는 어떤 것들이 있냐? 두 가지로 우리 나눴었죠.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 국가가 있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뭐였었다? 공격성이었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는 공격성 O. 미쳤나봐. 공격성 X. 무법 국가는 뭐예요? 공격성 O. 그럼 무법 국가는 우리가 당연히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겠지. 그럼 원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회한테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죠? 자, 디귿. 원조에서 원조 주체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것도 은근 틀렸거든? 필연적이지 않다가 맞아요. 내가 만약에 원조를 했어. 근데 원조를 해가지고 내가 구찌백은 비록 못 사지만 그 돈으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럼 꼭 내 행복이 감소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물론 얘들아, 행복이 무조건 증가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것도 틀려요. 무조건 행복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원조 대상과 원조 주체의 이득이 모두 증진된다라는 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작수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었냐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을 유보하면서 원조를 하냐는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맞죠. 처지 개선을 유보하는 거지. 내가 구찌백 사는 것도 처지 개선이야. 근데 그것을 보류하고 미루면서 원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표현들 사이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 그쵸? 요거는 둘의 공통점입니다.
롤스는 명시적으로 중단점을 알려줬었죠. 중단점이 언제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들의 일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 그래서 빈곤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라면 그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내버려두고 자율성 존중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였고요. 싱어 같은 경우에는 이때 원조를 중단해 이렇게 대놓고 말한 건 없지만 당연히 이 아저씨를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원조를 할 때 중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원조의 효과가 너무 적어. 원조를 했는데 절대 빈곤이 전혀 해결이 안 돼. 고통만 커져. 막 어떤 나라에 원조했는데 그 나라가 핵무기 만드는 데만 미친 듯이 쓰고 실제 절대 빈곤에 굶주리는 국민들한테 이걸 안 줘요. 그럼 이럴 때는 원조를 중단하라고 하겠죠. 효과에 대한 고려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를 중단한다라고 했었고, 싱어는 원조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절대 빈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 절대 빈곤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이젠 더 이상 절대 빈곤하지 않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원조를 중단시킬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랑 같이 주요 문항들을 좀 쭉 다뤄봤고요. 모든 문제를 다 보진 않았지만 중요한 애들은 좀 제가 꼼꼼하게 살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한 공부법이나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풀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하나 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속어법 쓸 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번 문제 같이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니은, 디귿 이런 식의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디귿을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디귿을 다 걸러내버리면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OX 풀듯이 먼저 개별적으로 다 볼 것 같아요. 물론 작수같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없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생유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답만 맞추겠다라는 식으로 풀지 마시고 그냥 각각 보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했던 것도 캐치를 할 수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9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잘 계획 짜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녕.